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여전히 주춤하고 그리고 조종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이 가운데 오히려 나스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 따른 변화적 추이, 이 8월의 변화의 흐름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을 좀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는 있어도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계속 쌓여가다 보면 조금씩이나마 투자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미국의 금리 발표가 나왔는데요. 동결이 나왔습니다. 8월 달은 거의 다 동결로 보고 있었고요. 이제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명서에 따른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가, 노동 이제 어느 정도 균형성 있게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델타 값이 이제 거의 유사하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 부분은 여전히 2%대 도달하기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조건 충족하면 9월 인하 논의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50bp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정답은 25bp 베이비 스텝 부분만 좀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런 쪽은 금리 인하를 벌써 한 차례 정도는 내렸습니다. 그럼 그 뒤에 캐나다가 한 번 더 내렸죠. 이번 하반기 지나고 나서.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여유율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좀 더 한 번 정도는 내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좀 만들어주는 형태로 시장을 좀 안정세를 키워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금리 인하 시장에 따른 기대가 합리적이냐라고 하면 물가에 따른 자신감과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인터뷰 안에서도 항상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샴의 법칙이라고 해서 3개월 평균 실업률 부분하고 12개월 최저치 보다 0.5%가 높으면 침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수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저번에 이런 자료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실업률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균 실업률 추이가 24년도 1월 달에 데이터 구간대를 본다라고 해도 현 뉴욕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실업률 지표가 목표값이 4.3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4.1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0.2 정도가 남아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딱 맞춰서 여기서 멈출까요? 그렇진 않죠. 한번 관성의 법칙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파월에 따른 그런 메시지는 약간씩은 가려서 들을 필요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좀 단계적으로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두 번은 안 되고 한 번으로 올해 마무리를 지을 확률이 매우 높고 내년부터 약간씩 공격적으로 두 번 정도씩은 내리면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따른 금리적 변화 추이도 좀 있었는데요. BOJ 총재에 따른 발언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금리가 매우 낮았다. 금리 인상의 경계 침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고려를 했던 것뿐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옵션을 또 붙였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카드도 여전히 열어놨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현재 있는 엔 원화 그리고 위안화 부분에 따른 변동성 추이는 앞으로도 더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부분이 좀 더 낮춰지는 그런 형태를 유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BOJ가 요걸 좀 절묘하게 약간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 행동을 하진 않고 그냥 입김으로 달러를 좀 더 짓누르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행동을 보일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왜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냐면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엔캐리라는 건 캐리 트레이드가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통화를 차입을 해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일본에 투자했던 패턴 추이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거든요. 좀 많은 비중이 들어갔습니다. 올해에만 따진다라고 해도 작년 대비부터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좀 가속도가 더 많이 붙었습니다. 거의 10% 넘게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미국 투자가 거의 60%에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리 청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게 좀 많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시장의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볼 필요성은 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변동성 추이가 매우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피곤하신다라고 해도 이거 꼭 모니터링 할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나왔던 이번에 금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올해 인하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0회부터 몇 차례 인하까지 여러 가지 뭐 경우에 쓰여 있는 카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6월 전도표에서는 올해 중간값에서 3회에서 1회로 축소를 시켰다. 그래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1회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의 점도표가 추이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한 번만 할 것 같다라고 계속 주장을 내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아마 9월달 전도표 추이가 보면 내년도에 있는 전반적 추이도 대충은 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채권 부분도 이제 RWA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게 12월 27일 기준점에 10년물 국채가 거의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도 거의 유사한 가격대만큼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 더 많이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관계적 추이에서 미치는 영향 관계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ETF의 순유입, 순유출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비트코인의 유입량은 좀 다소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조정폭이 좀 나왔던 형태에서 약간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점이 왜 이런 형상이 나왔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투자의 선택폭이 원래 제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좀 더 엔켈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자극을 받으면서 통화에 있는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계속 내려갈 것이다라는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미국 주식이 좀 부담스러웠던 쪽이 이제 환차손이 좀 적어지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 형태가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미국인은 아시아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에 있는 자금에 있는 여유율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도 좀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는 생각보다 선방을 했지만 이제 디커플링 형태로 이제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비트코인 시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보게 되면 뭐 금리 발표 이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환율을 이때까지 이제 금리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코인 시장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환율적 추이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이때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의 거래 빈도는 코인베이스 빼고 대부분 뭐 크라켄, 뭐 바이낸스 이런 쪽을 대략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대부분 아시아 쪽에서 거래하는 빈도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쪽의 거래 빈도에서도 홍콩의 거래 빈도가 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홍콩에 있는 거래 빈도 부분에 환차손이 생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상 자금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환율의 변동성 추이가 급락이 나왔던 이런 패턴 대비마다 항상 같이 추정을 해서 비트코인도 내려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진 않지만 내려갈 때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질문도 나올 거예요. 야, 그러면 환율에 따른 상관 개수가 1에 가깝냐? 1이 가까울수록 이게 이제 상관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일간으로 추정하는 형태로 계속 따라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급등과 급락일 때는 코인에게도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22년도 11월 달에 1,400원대를 돌파하고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던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22년도 11월 7일이죠. 22년도 11월 7일 날이 이때입니다. 급락이 나왔던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즉 안 좋았었을 때마다는 거의 대략적으로 좀 맞아 떨어졌던 추이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딱 절묘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보다 급락과 급등이 나오는 형태와 그리고 변화점이 좀 세게 나오는 환율적 추이가 나오게 되면 여전히 코인의 가격 추이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생각보다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